이슈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경제입니다. 유엔은 1993년부터 세계 물의 날을 지정해서 30여 년간 물 부족의 위험성을 경고해왔죠. 하지만 이 물 부족 문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전쟁까지 불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물 부족이 불러온 지구촌 곳곳의 갈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산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물 부족 네. 문제 어느 정도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가요? 우리는 사실 물을 풍족하게 쓰고 있으니 전혀 체감이 안 되기는 합니다만 사실 전 지구적으로 물 부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말씀처럼 이미 30여 년 전에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세계 물의 날을 제정을 했지만 이게 지난달 22일이었거든요. 네. 이게 말짱 도루묵인 게 인구 증가세는 더 가팔라졌고 그다음에 경제 발전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면서 쓸 물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잦은 가뭄까지 겹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부족한 물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바람에 지구 곳곳에서 조금 갈등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퍼시픽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역사적으로 물로 발생하는 분쟁들을 쭉 이렇게 카운트를 해오는데 2010년대 초반 연간 한 50여 건 정도 됐다고 해요. 물 분쟁이. 근데 2023년에는 거의 400건 가까이로 치솟습니다. 네. 그만큼 조금 뭐랄까 많은 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네. 미국과 멕시코의 분쟁이 좋은 예입니다. 지난달에 미국 국무부가 멕시코로 흘려보내는 강물의 특별 공급 요청을 처음으로 거부한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미국과 멕시코는 1944년에 리오그란데 강 물 조약이라고 하는 걸 맺습니다. 네. 미국과 멕시코 접경에 큰 강이 두 개가 있거든요. 로키 산맥에서 발원을 해서 텍사스와 멕시코의 접경지를 따라서 대서양까지 흘러나가는 리오그란데 강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애리조나를 거쳐서 멕시코 영토에 있는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콜로라도 강이 있어요. 네. 이 조약을 맺은 이유는 두 강이 멕시코와 미국의 그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인 건데 네. 멕시코는 그래서 매년 리오그란데 강으로 유량의 만 4억 4천만 세제곱미터 정도를 물을 미국 쪽으로 흘려 보내줘야 돼요. 반면에 미국은 콜로라도 강물의 19억 세제곱미터를 멕시코 쪽으로 보내줘야 하고요. 그래서 이게 5년에 한 번씩 합산해서 할당량을 채워야 되는 건데 네. 이제 그걸 미국이 끊겠다고 한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서로 간에 물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네. 최근 수년간의 가뭄 때문에 멕시코 농민들이 리오그란데 강 지류의 물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리오그란데 강의 유량이 70%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예 메말라버린 구간이 생길 정도인데 그렇다 보니 멕시코가 약속한 대로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게 됐고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 쪽에 있는 강 유역에 미국 농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주장입니다. 이게 뭐 아직 유혈 사태로까지 번진 건 아닙니다만 과거 2020년에는 한번 유혈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도 멕시코 정부가 5년째 되던 해에 댐 방류량을 늘려서 이 할당량을 채우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멕시코 농민들이 물이 없어서 농작물이 죽는다고 거세게 반발을 한 거죠. 네. 사실 멕시코 농민들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이니까 그렇죠. 그런 건데 네네. 그래서 댐을 점거해서 지키다가 이제 흘려보내지 못하게 이게 멕시코 군대랑 충돌해서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이랑 멕시코에서만 이 같은 물 분쟁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중국과 인도와 파키스탄, 그다음에 이집트와 수단, 에티오피아 뭐 이런 등등의 국가에서 네. 이제 국가를 가로지르는 뭐 강에 댐을 짓는 것 때문에 수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네. 더더군다나 기후변화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는 중남미에서는 광산회사랑 농민 등 간의 갈등도 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댐 건설 때문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네.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자원 확보가 대부분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됐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 강 상류를 쥔 국가는 큰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둬두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강 하류에 있는 국가들은 물이 부족하게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집트와 수단, 에티오피아가 주인공인 나일강 연안 물 분쟁인데 나일강 상류에 있는 에티오피아가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이라고 하는 걸 짓는 게 발단이 됐습니다. 네. 이 댐은 대략 6기가와트 정도의 발전량을 갖춘 뭐 초대형 댐인 건데 이집트가 아랍의 봄 때문에 혼란스럽던 2011년에 에티오피아가 기습적으로 댐 건설을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역시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가 수력 발전소를 확보해야 된다. 우리가 전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댐을 짓게 되면 국가의 전력 생산량을 2배로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네. 전력 생산에 위한 건데 왜 문제가 될까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나일강 유량의 85% 이상이 에티오피아의 고지대에서 나와요.
그래서 물을 담는 르네상스 댐의 저수지, 이 저수지의 표면적이 런던시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략 3년 전부터 이제 이 댐에 물을 채우고 있는데 네. 나일강이 이 에티오피아 시작을 해서 수단, 이집트를 거쳐서 지중해로 흘러나가잖아요. 네. 근데 수단의 인구가 4,800만 명입니다. 내전을 겪고 있는 뭐 수단 같은 경우는 주요 돈벌이가 금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 이건 대부분 정부군이랑 반군 사이에서 전쟁 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를 해요. 네. 취업자의 절반 정도가 농업인이라고 하니까요. 네. 이제 그런데 물이 부족하게 되면 큰 문제를 겪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이집트도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데 여기도 역시 농업 국가입니다. 더더군다나 물을 엄청 많이 쓰는 면화 재배를 많이 하는 국가예요. 네. 전체 섬유 및 방적 부문이 전체 산업 생산량의 26%. 그 정도면 거의 뭐 국가 기관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는 물이 줄어든다고 하면 당연히 이집트도 큰일이 날 수밖에 네. 없고 더구나 원래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물이 부족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최근 나일강 유역에서 이제 가뭄이 발생하는 빈도도 잦아졌고 이것도 뭐 당연히 기후변화 때문일 텐데 그렇죠. 그래서 나일강 유역 국가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고 수년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뭐 결론을 내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원래 그 기후적으로도 물이 좀 부족한 그렇죠.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근데 비슷한 상황은 이곳 아닌 다른 곳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중앙아시아를 한번 가보시면 네. 생소한 이름이긴 하지만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 국토 대부분이 평균 고도가 5,000m가 넘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미르고원. 네. 이렇게 덮여 있어요. 네. 굉장히 척박한 나라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먹고 살만한 게 없는데 그래서 주목한 게 바로 수력발전소입니다. 그래서 타지키스탄은 중국과 접경지에 있는 텐샨 산맥에서 발원한 아무다리아 강의 상류를 쥐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미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시절인 1980년에 누렉댐이라고 하는 걸 지었어요.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 국민이 나눠 쓰는데 근데 이 발전 용량이 고작 한 3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성적인 정전에 시달리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3.6기가와트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로곤댐을 새로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댐으로 이제 우리가 다 쓰고 남는 전기는 인근 국가에 팔아서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네. 하지만 이 하류에 있는 아무다리아강 하류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즈베키스탄도 이집트처럼 물을 엄청 많이 쓰는 면화 재배가 국가 기간 산업쯤 될 수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중반, 그다음에 전체 노동력의 30%가 면화나 섬유 산업에 종사를 합니다. 물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타지키스탄이 전기가 남아도는 여름에는 물을 가두고 부족한 겨울에는 물을 방류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여름에 물이 필요한 면화 재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중앙아시아가 일단 그 이집트처럼 사막 정도까지 비가 안 오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네. 여기도 비가 많이는 안 오거든요. 더더군다나 최근에 가뭄도 잦아지면서 이 근처에 있는 인도, 파키스탄, 그다음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강상류에 댐을 짓고 또 그걸 막겠다는 나라들 간 분쟁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자원 확보라는 게 이제는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가 됐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선 사례와는 달리 지금껏 물이 그다지 부족하진 않았던 곳에서도 물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티벳고원에서 발원해서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거쳐서 인도양으로 흘러들어가는 2,800km 길이의 브라마푸트라 강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요. 예, 그러네요. 이게 티벳고원 서쪽에서 시작을 해서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이 2,000m 구간이 중국에 위치해 있어요. 2,000km? 2,000km, 네. 2,000m가 아니죠. 엄청나게 긴 강이네요. 총 다해서는 2,80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강을 얄룽창포 강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중국 끄트머리에 있는 구간에서 거의 강이 180도 이렇게 꺾이면서 예. 이제 방향을 남쪽으로 바꾸거든요. 전체 강이 일종의 나처럼 생겼습니다. 이 위가 이렇게 길고 한 바퀴 돌아서 쭉 내려오는. 네. 근데 이 급격하게 구간이 바뀌는 구간에서 이제 대협곡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건데 여기 고도가 거의 한 50km 구간인데 고도가 한 2,000m 정도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거세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물이 떨어지면서 이 물이 남아시아 최대 곡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의 아삼주, 네. 그다음에 방글라데시를 거쳐서 인도양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근데 이 대협곡 지역에 중국이
지난해 말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댐을 짓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발전 용량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의 산샤 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댐이 있잖아요. 네. 여기보다 3배 정도가 커요. 산샤 댐이 발전 용량이 25.5기가와트. 와. 근데 새로 짓는 3배니까. 그렇죠. 60기가와트. 엄청나네요. 60기가와트면 우리가 흔히 그 원전의 한 기당 발전 용량이 1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럼 원전 60개를 60개. 맞먹는 규모의 수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인도랑 방글라데시에서 난리가 난 거죠. 왜 거기에 댐을 짓는 건지 뭐 유익한 점이 있겠죠? 중국으로서. 맞습니다. 일단은 표면적인 이유는 수력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급격하게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거세면 당연히 수력 발전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 무려 쓰겠다고 하는 돈이 1,370억 달러. 우리 돈은 한 200조 원 정도가 돼요. 예.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지만 인도의 걱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원래 아삼 지역은 비가 많이 와서 최대 곡창 지역이고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홍수를 걱정해 했던 곳인데 네. 근데 기후변화 때문에 최근에는 여기서도 조금 강우량이 불규칙해지면서 그렇죠. 가뭄이 곧잘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중국이 강상류에서 물을 가두면 이게 더 곤란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 동네가 중국군이랑 인도군이 이렇게 상주하면서 국지적인 무력 다툼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땅 모습을 보면 인도 본토에서 방글라데시를 좁게 끼고 들어가서 땅 모양이 이렇게 중국 쪽으로 쑥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 댐 자체가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자, 물 부족 때문에 생기는 국가들 간의 뭐 여러 가지 갈등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맞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의 그렇죠. 이야기라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일단 수자원을 놓고 벌어지는 국가 간 갈등이기 때문에 사실 네. 그 동네 이야기에 그치기는 합니다만 네. 근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벌어진 일들이 뭐냐면 광물 자원이 풍부한 중남미에서 광산업체랑 인근 농민들 간의 다툼이 또 격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멀리 떨어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렇죠. 대표적인 곳이 전 세계 구리의 4분의 1 정도를 생산한다고 하는 칠레입니다. 네. 그 칠레 북부에 카타마르카라고 하는 구리 광산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네. 이 동네는 원래도 비가 안 오기로 뭐 손꼽히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근데 광물 자원이 풍부하니까 곳곳에 광산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물이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그렇죠. 광석 안에 있는 금속을 화학 물질을 포함한 침출 용액이라고 하는 걸로 녹여내야 되는데 네. 그때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또 이 동네 농민들은 최근에 물 먹는 하마로 유명한 아보카도를 많이 재배합니다. 그렇다면서요? 아보카도가 정말 맞습니다. 물이 많이 필요하다고. 굉장히 물이 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물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붙은 건데 멕시코와 페루에 이은 세 번째로 아보카도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 이 동네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광산은 지하 대수층에서 물을 뽑았으니까 대수층이 지하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이제 그렇죠. 강물로 흘러 내려와야 되는데 광산업에 종사한 기업들이 그 지하에 있는 물을 다 뽑아서 버리니까 강물이 마르더라. 이게 농민들의 주장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쟁도 벌어졌습니다. 2010년에 시작된 콩가라고 하는 금구리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 수년간 물 부족을 우려했던 농민들이 격렬하게 시위를 해서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가 문을 닫았어요. 그렇군요. 그 맞습니다. 정도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문제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칠레에서는 헌법 개정 논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와, 물 때문에 헌법까지 개정하라고요? 예. 사실 뭐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겠지만 네. 칠레 헌법도 물을 사유재산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밑에 있는 물은 뭐 자기 소유다. 그렇죠. 뭐 이런 건데 근데 그래서 광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소유 혹은 개발권을 허가받은 땅 밑에 있는 물은 지하 대수총의 지하수를 아무리 많이 뽑았어도 사실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네네. 근데 가뭄 때문에 물을 귀해지다 보니까 이거 헌법을 바꿔야 된다. 네. 그래서 광산업체가 함부로 지하수를 뽑아 쓰지 못하게 이걸 공공재로 만들자.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고 네. 실제로 2차례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민 투표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부결되긴 했습니다만 그렇군요. 이처럼 그 전 세계에서 물을 둘러싼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남의 동네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라고 하는 글로벌 회계 컨설팅 펌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상기후 때문에 가뭄, 그렇죠. 쌀, 옥수수, 밀, 구리, 코발트, 리튬, 철, 보크사이트, 아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 중요한 원자재들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정도예요. 네. 결국에는 이 문제가 그 동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멀리 떨어진 우리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기후 변화가 문제였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 분쟁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라 바렐리스의 러브송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